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빙등제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밌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주세요.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정치 쾌걸진보.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진보.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모두 모아서 진보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상구, 조성주, 쾌걸진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상구 진보결집 더하기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아니요, 잘 못 지냈습니다. 조성주 소장님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시죠? 네, 일정이 많습니다. 좀 줄이세요. 네, 근데 뜻대로 안 되네요. 일정을 줄이는 게. 전국에 조성주를 찾는 많은 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좀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 네. 그러면 아파요. 그래도 나봐.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금방 아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일정이 없어가지고요. 자,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자, 도서 출판 알마? 왜 책 안 가져오셨어요? 책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다시 저자. 해야 돼 이거.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저자 강상구 좀 불러주세요. 아니 사실 저 강연 해달라고 막 요청이. 안전하게 살아남기로. 예. 그래요. 예. 지금까지 한 건 했어요. 더 이상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한 건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출판사에서 주최한 거. 아니 여러분 조성주 소장 일정은 좀 줄여주시고 강상구 대표의 일정을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이 불균형을 양극화된 거를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진보가 좀 서로 평평하게 서로 좀 평평하게 좀 서로 건강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 또 진보의 기치는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평등 일정. 평등 일정. 쟁취하자. 자, 지난주 저희가 민중대회 소개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려고 했는데 갔더니 물대포가 쏟아졌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갔죠. 아이 데리고. 네, 갔어요. 드레스 코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겨를은 없었고요. 왜냐면 애한테 가자고 하니까 애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자기 일정이 있죠. 토요일인데 놀아야지. 평등 일정. 네, 그래서 이제 애한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다. 전국에서 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정교과서 얘기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 얘기를 듣더니 몇 학년이에요? 10살이에요. 3학년. 네, 근데 이제 영재예요, 영재. 수학 영재 이런 거 아니고 네. 운동 영재. 그런 그 현안 파악을 굉장히 여기서 잘해요. 운동은 스포츠 아니고요. 네. 무브먼트. 네. 그래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갔고요. 국정교과서 얘기했더니 소파에 누워 있다가 아빠, 우리 나라를 바꿀 아이가 이렇게 쑥쑥 커가고 있는데 나라가 아이를 바꾸려고 하네? 딱 이런 오묘한 얘기를 하더니 이야. 가자 그러더라고요. 야, 10살이? 네, 10살이. 세상에. 그래갖고 갔죠. 갔는데 집회 참석 쭉 했는데요. 좀 쓸쓸하고 외롭고 그랬어요. 왜요?
대통령이 안 계시잖아요. 외롭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구나. 아, 이분 언제 오시나. 바빠요 지금. 늘 해외에 계시고. 네. 지금 뭐 정신 없어요. 에이펙에서 미중일 사이에 낀 사진이 나왔어요 오늘. 항상 끼어있던데요. 어제는 그 만찬 자리인데 오바마 대통령 옆에 자리. 옆에. 네. 그러니까 사이틱이 2개 있고 그 다음이에요. 옛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는 그 아베 부부가 앉아 있더라고. 오른쪽 양쪽에. 네. 그리고 저쪽 멀리서 이렇게 삐끄면 이렇게 이거 보이는 라디오 해야 돼. 삐끄면 이렇게 목을 빼고 계신 그러고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네. 뭐 해외 하도 자주 나가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방문은 언제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올해 한국 그랬습니다. 방문회 아니야? 한국 방문회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뭐 또 오시겠죠. 오셨다 나가시고 뭐 이렇게 그렇군요. 하시겠죠. 예. 그래서 계속 늦게까지 계셨어요. 네, 늦게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애 재워야 되니까 그렇죠. 아주 늦게까지는 아니었고 그 물대포 막 쐈잖아요. 네, 네. 좀 멀리 떨어져서 있었는데 이게 그 물대포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물가루 아주 작은 그게 이렇게 쫙 퍼져서 오더라고요. 네. 눈에 잘 안 보이는데도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기침을 해요. 기침을. 네, 그 기침의 물결이 우리한테 점점 다가오는 거야. 물대포 쏠 때마다 애가 기침 많이 해갖고요. 네. 그래서 저 뒤에가 있었어요. 혹시 그게 네. 화학물질이어서 아토피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네. 군데에서 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취재 나간 사진 기자들이나 갔다 온 많이 사람들 다쳤어요. 그날.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집에 아주 어린 아이들, 애기들이 있으면 이제 애기들이 갑자기 이제 발진 같은 거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이 묻어가지고 집에 와서 가면 안 돼. 바깥에서 씻고 가야 돼. 그쵸.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렇구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참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네. 하나 그러니까요. 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네, 너무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너무 예. 많습니다. 그 조성주 소장님은 좀 애가 없으니까 네. 가까이서 좀 물대포를 맞았어요. 어땠어요? 저는 사실은 그날 지방에 원래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역시 일정. 평등 일정 빨리 쟁취하세요, 강상구 대표님. 그 지방에서 그 일정 일정을 때문에. 수행하고 수행하다 저는 중간에 이제 오마이 TV 같은 걸로 이제 간간히 확인만 하고 당에서 올라오는 소식들 속보 확인하고 그렇구나. 이러고 예. 있었죠.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지금 정말 놀라울 가공할 만한 수준의 물대포였습니다. 그것도 조준 살수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요. 조준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그렇죠. 예? 어떻게 조준은 무슨 원래 관역판에다 하는 게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저는 이거 자체가 언론이 우리가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쓸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건데. 전쟁터에서 적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황당하게 지금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니까요. 한 시민이 제보를 했더라고요. 사람한테 절대 쏘면 안 되는 거다. 자기가 이거 수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살수차. 그리고 이거 해외 수출용이래. 그래요? 해외로 역시 수출 강국. 최루탄 해외로 가는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살수차야.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수리를 했는데 이거 절대 사람 죽이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끔찍한 건데 농민 한 분이 직격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어제 막내 따님도 귀국을 하셨는데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분 중태 빠진 거는 시위대 폭행 때문이지 물대포 때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두 분 정치인들이시잖아요. 정치인의 관점으로 정치인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은 정치는 좀 좋은 말 쓰고 품격 있는 언어로 좀
대화하고 좀 좋은 말로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발언 듣고 저번 정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쌍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가 지나쳐도 이 정도면은 거의 이거는 망언의 수준도 넘은 거 아닙니까? 일단 사람이 그 중태에 빠져 있는데 지금 어디 일베 같은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마치 그 몰아세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무슨 이게 의정 활동입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분노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말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에서는 일베가 그 이분 의원 두 분이 아마 주로 말씀하셨는데 김도읍 의원님하고 김진태 그렇습니다. 의원님 두 분인데 저는 일베가 이 두 분 안고 자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아니 그 동영상 물대포 맞고 앰뷸런스 실려가는 모습 그거 동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죠. 더 심각한 거는 그 질문에 그 검찰총장 후보자인가요? 김수남 후보자가 네. 아니 아무리 인사청문회에서 그 답변을 한다고 해도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망언에 그럼 검찰이 지금까지 무슨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얘기 가지고 맨날 철저히 수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저는 김수남 후보자의 그 답변도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검찰 후보자가 어떻게 그런 규정을 경찰이 규정에 맞게 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이런 거 명확하게 따져서 해야죠. 수사해야죠. 저는 뭐 정부가 사과할 사안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반하장으로 막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김도우, 김진태 등을 포함해가지고 뭐 네. 요즘 너도 나도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막말충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막말충. 네. 벌레충자 써가지고. 네, 그렇죠. 막말충. 뭐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심한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거다. 그들을. 그런 정도로. 네. 네. 저는 두더지 게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두더지 게임. 그 있잖아요. 두더지 튀어나오면 알죠. 망치로 예, 예. 때리죠. 예. 때리는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막말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막말이 튀어나오다 못해 사실 김도우, 김진태 두 분 얘기는요. 진실을 왜곡한 거죠. 영상 보시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 보시면은 그 빨간 비옷 입고 있는 분이 그 백남기 선생님 막으려고 가다가 물대포에 자기도 맞아가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네. 빨간 그 저기 비옷이 네. 뚜루루 말려. 너무 세서 이게.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우리 기자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 말려가지고 미끄러져요. 네,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슬라이딩으로 하필이면 백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수압이 세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는 뭐 막말을 하다 못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고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까 자기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영상 보다가 그럼 뭐 차라리 그 저 빨간색 옷 입었으니 빨갱이네 빨갱이 이러지. 예, 그 저 왜곡하는 습관이 아주 뭐 대통령부터 김무성 대표까지 해서 새누리당 의원 전체에 퍼졌다 이런 거고요. 뭐 교과서가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는 둥, 뭐 자기 아버지는 친일을 안 했다는 둥 온갖 왜곡을 일삼더니 이제는 그 시위대들까지 그렇게 시위대들의 행동까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일 어제 열린 그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동영상을 틀어요. 이 동영상을 백남기 선생님이 이 어르신이 그 물대포에 직사로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장면의 동영상을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것이죠. 단독으로. 생중계 중에 오마이뉴스. 예, 오마이뉴스 단독 네, 단독 중요해요. 여하튼 그거를 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보면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있는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보면 누구나 알잖아요. 그 이분들이 무슨 그 판단할 수 없는 지각 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학 졸업하시고
검사하시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과연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그분들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서기호 의원이 틀어놓은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보고 한 말인지 안 보고 한 말. 보고 한 말인 거하고 보지 않고 한 말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보면서도 딴소리를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집회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직사로 분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시위가 이루어질 때다. 그렇지만 14일 민중대회는 시위대가 이미 밧줄을 경찰버스에 연결해서 차벽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고 이것은 이미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 운영 규칙에는 그 이후에는 직사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운영 지침 실제로 하나씩 따져 보는 게 오히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원래 살수차를 이용할 때 이제 경찰이 경고 살수, 분산 살수, 직사 살수 이렇게 3단계가 있긴 해요. 네, 3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밧줄을 당기고 있었으니까 직사 살수했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원래 차벽 자체 위헌 논란이 있죠. 있지만 어쨌든 뭐 운영 지침을 얘기하니까 그럼 네. 직사 살수 언제 할 수 있냐? 세기를 조절해야 돼요. 운영 지침에. 시위대가 10m 안에 있으면 3기압으로 살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m 거리에 있으면 5기압, 뭐 20m 거리면 뭐 7기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m 안에 3기압인데 소방차의 화재 진압 살수가 약 10기압 정도예요. 호스를 통하지 않고 나오는 물의 압력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경찰이 당시 몇 미터에 몇 기압으로 살수했는지 밝힌 적 있습니까? 그 전 동영상 봤을 때 이게 그게 3기압 10m 안쪽에서 3기압 훨씬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면요. 네. 그거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그리고 원래 지침에 어떻게 되냐면 안전을 위해서 가슴 아래를 조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 지침에. 그 동영상 이미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네. 찍은 동영상들 보면 사람 가슴 아래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맞고 막 넘어지는 사람들 그렇죠.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지잖아요. 이거 지킨 거냐 과연. 그리고 원래 운영 지침에 제가 이게 봤거든요. 운영 지침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운영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어르신이 쓰러졌을 때 경찰이 그러면은 구호 조치했습니까? 쓰러진 사람 부축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오히려 물줄기가 따라오는 동영상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은 시위가 폭력적인데 조작위원이 제대로 사람을 볼 수 없는 뭐 모니터가 작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모니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자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가 작으면 모니터를 교체해야지 왜 시위대 탓을 하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그럼 평소에 작전을 위해서 모니터를 더 큰 걸 쓰시든지. 네. 저는 이 정도 지침 위반이라면 사실은 경찰총장하고 서울청장은 파면감이다. 운영 지침 들먹일 때가 아니다 경찰이.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네. 경찰 장비 관리 규칙, 뭐 살수차 운영 규칙 이런 것에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있어요. 집회 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 한도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표현들입니다. 필요한 최소한도 이 표현이 왜 들어가냐면요. 네. 국가가 네.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뭐 김용남 의원 이런 분들 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의원 중에 보면은 광화문 광장 없애자는 분도 계셨잖아요. 네. 그 온 나라가 난리인데 나라도 없애자고 하죠. 왜? 그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요 평생 기득권 세력으로만 살아왔어요. 힘들고 억압받고 약탈당하는 사람들 심정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왜 토요일 날 그 날 좋은데 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하는지를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단풍 끝물인데 단풍놀이 가지고 왜 시위를 나와요. 할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요. 저 1919년에 집권 세력이었으면 3.1운동도 불법 폭력 시위라고 했을 사람들이고요. 5.18도 87년 6월 항쟁도 다 불법 폭력 시위라고 했을 사람들이에요. 자, 공권력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이게 시위라고 하는 게 무슨 길 가다가 시비 붙은 사람 둘이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시위를 하고 있고 한쪽은 그걸 막고 있는데 이게 개인들 간에 치고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에서 한 대 때리면 저쪽에서도 기분 나빠서 한 대 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아니 집회 시위를 누가 합니까? 약한 사람이 해요. 사장이 노동자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는 거 봤어요? 건물주인이 세입자 앞에 가가지고 데모합니까? 약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 앞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공권력에게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공권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상식이에요. 상식.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는데 바위가 아프다고 징징대고 있죠. 예, 그러면서 뭐 직사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민주주의가 후퇴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영남 의원은 이분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 두세 달 전에 언론 찾아보시면 네. 자기 그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들 조인트 까고 폭언하고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뭐 이런 게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 이분의 비서관 지역구가 지난번에 수원병이었나요? 수원병. 손학규 그러니까요.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작년 재선, 730 그렇죠, 재보선거 때 당선됐는데 수원병이면 수원시 네. 8달구입니다. 8달구. 네,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 그 보좌관 비서관이 한 7명, 8명이 교체됐어요. 세상에. 네. 어머 그런 분이구나. 네, 그랬죠. 네. 뭐 물론 본인은 정강이 발로 찬 거는 부인하고 이랬는데요. 네. 그때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 네. 저분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느낌 확 들어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군인들도 사실은 요새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네. 그렇게 취급하는 의원이 네.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 바라보기를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근데 김용남 그러니까 직사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김용남 의원 젊은 분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서울대 법대 88학번이에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대학을 다닌 분인데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특이하다. 뭐 네. 이런 거에는 뭐 나이 관계 없이 그러게요. 네, 지금은 태도가 연령의 정말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말 어떻게 그런 참 품격을 잃은 네? 정치인의 품격을 참 논하기도 상당히 좀 그런. 이분이 그래서 그때 그 일 있었을 때 네. 뭐라고 해명하셨냐면 일하다 보면 큰 소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또 일이 잘 풀리면 일이 끝나면 또 풀어지고 그런 거고 이렇게 자기만 푸는 거지 뭐. 개념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요. 예. 아니 지금 강상구 대표님께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헌법에 원래 민주국가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놓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권력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원칙이 민주국가에 있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중 하나라는 건데, 이번 집회 시위 때 공권력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저는 어떤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압에 물대포 사용에 예를 들면 쓰러진 사람에게 또 쏘고 하는 장면은 응징하겠다. 예를 들면 근데 공권력은 그런 태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 적대감을 보이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정치부 기자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분석을 격하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압의 양태를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프레임을 짜서 저 사람들은 시위대지만 어떤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예컨대 한중 FTA 문제라든가 또 경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또 청년 실업 문제, 온갖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폭력, 테러 이런 걸로 딱 일체화된 프레임으로 언론에 계속 언론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딱 규정을 짓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다. 왜냐하면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저렇게 테러가 있는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할지 모르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서 조중동 종편들이 날마다 함께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확성기죠. 방송을 계속 틀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선거용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은 늘 그 진영 논리로 가게 되거든요. 진영 논리로 가게 되면 그 진영에 속하지 않은 무당파층은 정치 혐오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도 참여를 안 하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35% 전략. 그러니까 35%의 단단한 지지층만 가지고 내년 선거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선거에 참여하지 마라. 무관심층으로 돌리고 그리고 아무리 길을 써봐야 야권의 지지는 30%를 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과제를 가지고 계속 밀어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자면 큰 기획안의 하나의 장면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어제 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이번 민중대회 핵심 문제로 폭력 집회 뿌리 뽑기? 의지가 있냐? 당신 폭력 집회 뿌리 뽑을 수 있어? 이런 걸 계속 물어봤어요. 사실상 공안 정국,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니까 신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인권침해 법안들 새누리당에서 계속 발의하고 있다. 이런 주장, 아니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공안 통치 신호탄이 올랐다. 실제 이제 예견된 수순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공안 정국 조성할 거다. 특히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마치고 총리로 갈 때 저분이 제일 잘하는 것은 공안이다. 그리고 사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롯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부가 이제 전반적으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공안 통치를 적재적소란 말이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의 좋은 타이밍에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럴 때는 아주 뭐 물불 안 가리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 맞는데, 이번에도 저는 뭐 말씀대로 공안 정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요. 특히 프레임 짜는 게 테러와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인 건데, 네.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 어떤 이제 이런 집회와 테러를 동일시하는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IS 이걸 이꼴 민중대회야 지금.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 자신들의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주장을 하는 것을 테러범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만약에 이 논리가 이대로라면 테러범 진압하듯이, 예를 들면 모든 인권과 민주적인 어떤 질서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진압하고 탄압하겠다.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또는 저는 여러 가지 뭐 공안 수사, 네.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덮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공안 사건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 축구에서 보면은 오버 액션이라고 있잖아요. 오버 액션 예. 있죠. 그러니까 살짝 스쳤는데
제가 나 때렸다 이래가지고 쓰러져서 막 그래 헐리우드 액션. 헐리우드 네. 액션이라고 네, 보통 네, 얘기하죠. 네. 쓰러져가지고 방방 구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한테 걸리면 퇴장이에요. 네. 네. 그러면 최소 경고인데 헐리우드 액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더 폭력적인가를 따져봐야죠. 마땅히. 네. 예를 들어서 전두환하고요. 네. 도청에서 끝까지 총 쏘다 돌아가신 광주 시민하고 누가 더 폭력적이겠습니까? 전두환이 폭력적이죠. 네. 전두환은 광주 시민한테 주먹질 한 번 안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훨씬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폭력은 어떤 폭력이냐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하는 그게 뭐 폭력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시위대에 투박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이라고 해봐야 뭐 밧줄 당기는 체계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물대포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물리력이 정말 그렇게 폭력인 것인가? 이 권력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에 비해서 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 그 반응, 그 다음에 최근 분위기 그리고 민중대회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민생에는 관심 없구나. 그때 나왔던 한 20개 넘는 요구들이 있어요. 네. 국정교과서도 그중에 하나였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있고요. 반값 등록금 약속 파기했잖아요. 네. 그거 지켜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라. 노동법 개혁하지 마라. 밥살 수입 강행하고 있는데 그거 좀 그만해라. 이런 게 다 요구사항입니다. 국민의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나와서 폭력이나 저질렀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야당의 문제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국면 쭉 올라오다가 그때 농성하다 접고 그냥 국회 의사 일정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러면서 그때 형성됐던 국면은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거기서 시민들이 끌고 온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네. 노력의 일환이 10월 14일 민중대회였는데 그것도 야당이 국정교과서 끝 무렵에 제대로 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저는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여당이 확실히 공안 통치로 가고 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는 거죠. 야당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그러니까요. 그 뭐 내가 뭘 해도 제대로 못할 거다. 그렇죠. 네. 강도를 계속 높여도 뭐 별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거가 지금 용인되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테러 방지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법 이거 이번에 해야 된다. 그리고 대테러 관련 예산을 1,000억 원 배정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냥 뚝 떼어준 거예요.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원 아니고 1,000억. 억 소리 나는 1,000억인데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우선 최근 이슈부터 한번 좀 보죠. 어제였어요. 김무성 대표가 복면 금지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테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테러의 어원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테러의 어원이 원래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산악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자코뱅파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코뱅파. 네.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자코뱅. 그러니까 자코뱅파가 그렇죠. 이런 거 강상구 대표는 되게 잘 알거든요. 자코뱅파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체포하고 투옥하고 처형하고 진압하고 이런 공포 정치를 하는 거를 이제 테러. 그러니까 이게 불어로 하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라테르 뭐 어떻게 되는데 하여튼 불어 안 했어. 박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걸 테러라고 했던 거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구 진압하고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테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테러에 반대한 대응하는 대테러라고 했을 때 누가 해야 되냐? 지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다가 지금 정부의 테러에 반대하는 대테러를 해야 되는 거 공포 정치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테러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정권이 지금 국민들이 대테러 해야 될 마당에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걸 한다든지 뭐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대를 척결한다. 그럼 이제 장윤선 기자님 지금 제가 볼 때 한 달째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대고 계시는데 마스크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장 기자님 이제 거리에서 감기 걸려서 마스크하고 지나가면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우려되지만 좀 이것도 걱정이 됐어요. 제 그 MBC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복면가왕. 복면가왕. 이거 폐지해야 돼. 제작진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복면가왕 어떡하지? 이거 재밌는데 와 정말 의외의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실력을 근데 그 제일 안타까웠어요. 뭐 마스크 뭐 저하고 같은 심정이셨군요. 마스크 뭐 메르스 때 어떻게 다 아니 그 애들 막 그 황사 또 너무 심하잖아요. 미세먼지. 중국 미세먼지. 마스크 꼭 하셔야 돼요. 뭐라 했죠? KF80. 그래.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저작해서 다시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도서출판 알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지 않는.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희는 참 이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자꾸 웃음이 나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복면 착용 금지법 이게 세계에서 우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복면 금지법이요. 그걸 주장하는 그 이면에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철학.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오는 사람들의 의사, 이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런 걸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집회 시위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궁금한 거예요. 네. 얼굴이. 네. 학교든 회사든 군대든 누가 바른 말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의 내용에 집중합니까? 누가 그따위 소리 했어. 이거 누구야?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3대 단어 중에 하나 있잖아요. 색출. 색출. 그거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복면을 금지한다는 게 취지라기보다는 집회 시위자들의 안면을 알고 싶은 거죠. 말 만들었어요. 안면 인지법. 이거는 안면을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왔는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가 갖고 있는 헌법 정신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거고요. 네. 철학이 그게 문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꾸 가리는 거 얘기하면요. 자기들이 더 가려요. 자기들이 차벽으로 청와대 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숨긴 게 많아요.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 그 찬성 의견서가 뭐 그 마지막 날 밤 몇 시에 몇 면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야당 의원들이 여야가 같이 열람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그렇죠. 그것도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아니 저 국민 의견을 들으라고 했더니 복사기 의견을 들은 거 아닙니까? 복사기로 찻대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걸 드러나게 하는 게 민주사회 이것도 기본 상식 같은 일이죠. 근데 자기들이 다 감추면서 누구한테 도대체 뭘 드러내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자기 처지 감안하면서 말해라. 그러니면 네, 오늘부터 쾌걸 진보가 복면 금지법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요. 안면 인지법. 안면 인지법. 네. 김무성의 안면 인지법.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도 다른 데로 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요? 퍼뜨려주세요. 퍼뜨려주세요. 여러분 퍼뜨려주세요. 그 SNS 다 하시잖아요. 우선 좋아요부터 누르시고요. 안면 인지법 요거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충실한 애청자분들께서 잘 또 퍼뜨려 주시죠. 예, 부탁드립니다.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 진보.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테러 방지법 굉장히 오래된 국정원의 염원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요, 제가 통일부 나갈 때부터니까 9.11 그렇죠. 테러 있을 때부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가끔 통일부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국정원이 설명회를 열어요. 근데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것이 테러 방지법. 우리도 뉴욕처럼 될 수 있다. 따라서 테러 방지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예산, 네. 그렇죠.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통일부 기자님들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사 열심히 쓰시는데 국정원의 테러 방지법 관심 가져주시고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꼭 하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했겠죠, 그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장윤성 기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게 그 당시 9.11 이후로 테러 방지법 그때도 제출되었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이후로 대부분 다 이제 안 되고 폐기됐었죠. 네. 일단 지금 와서 테러 방지법을 사실 뭐 돈이 필요하신 거겠죠. 국정에서 돈이 필요한 건데. 아니 1,000억 갔는데 더 있어야 돼? 네, 더 필요하다 이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생각해 보면 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 애국법이죠. 아마 그쪽의 네, 이름은 애국법. 애국법을 강화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기관에 대한 무제한에 가까운 수사권을 허용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NSA나 이런 데 이제 과잉 권한이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는 게 2013년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폭로하면서 그렇죠. 전 세계에 낱낱이 폭로되면서 그 추악한 치부가 다 드러나서 올해 5월에 하원 통과했고 6월에 상원 통과한 미국 자유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그 강화된 애국법의 강화된 권한을 축소하는 애국법 개혁안이거든요. 그렇군요. 미국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미국도 원래 네. 아마 국정원이 미국처럼 뭐 그런 법이 애국법 네.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테러 방지법을 처음부터 추진했을 텐데 지금 미국은 그 부작용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애국법이 자유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래 미국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시 테러 방지법 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비슷한 법안들이 몇 번 있는데 19대 국회 이번 거만 보면 계류 중인 테러 관련법이 한 5개 정도 돼요. 새누리당 모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 방지 법안 3개. 네.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 2개가 아마 정보위원회 계류 중일 텐데 네네. 결국 내용은 똑같아요. 대통령 직속 테러 대책위원회 세우고 핵심은 이거죠. 국정원 산하에 국정원장 산하에 테러 종합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이런 건데 네. 사실은 이거는 국정원 기능을 너무 강화해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국정원은 원래는 이제 그 기능을 좀 축소하고 해외 정보원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수사권 폐지해야죠. 이런 개혁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국정원의 기능 강화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뭐 테러 방지법에서 핵심적인 거는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 산하에 그 테러 컨트롤 센터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뭐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보면은 국정원이 댓글 달고 이랬는데 권한 강화하면 더 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전 국회 그리고 그전 국회에서도 올라왔다 폐지됐죠. 근데 당시에는 그 참여정부 때는 또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했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만든 국정원은 착하니까. 네. 그래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국정원은 댓글을 자꾸 달고 이러니 못됐어. 그러니까 권한을 주면은 더 못되게 쓸 거야 이런 건데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네. 국정원의 그동안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중앙정보부였잖아요. 그다음에 안기부였죠. 네. 국정원이었죠. 네. 갖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하나씩 벗어 던지는 과정이었어요. 뭐 요즘은 거꾸로 세상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국정원도 뭘 더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정원보다 뭘 더 하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법적 권한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전에는 중정이
정치 개입을 대놓고 했잖아요. 정치 공작 다 했단 말이죠. 네. 계획 세워서 집행까지 다 했다고요.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원래 이제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건 정보 수집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테러 컨트롤 센터를 2개 하고 전화도 감청하고 출입국 관리도 하게 하고 금융거래 그 내역도 마음대로 보게 하고 자기들이 테러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네. 그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따라하기다. 그러니까 예전에 따라쟁이. 따라쟁이 계속 모든 걸 따라하는데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지금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의 정보기관 자체를 예전 스타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테러방지법 이름을 저는 이거를 진짜 좀 퍼뜨렸으면 좋겠는데 또 나왔어. 2탄. 네. 안면 인지법에 이어서 2탄. 그런 식으로 막 제가 라임을 맞춘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중정부활법이에요. 중정부활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하자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국정원에 힘 몰아줘가지고 옛날 스타일로 가자는 거고요. 응답하라 1972. 그래서 응사 1972. 그래서 그 중정부활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지경으로 우리 정치가 가도 되는 것인지 정말 황당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IS와 북한의 연계 여부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IS하고 또 북한하고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뭐 IS도 종북이네 이제. IS도 종북이야. 네. 북한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세계로 뻗어나가는 북한. 아니 진짜 근데 이거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몰이의 또 일환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북한과 IS가 뭐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은 건데 상존하죠 항상. 그렇죠. 뭐 화성에도 인류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외계인이 뭐 지구를 침공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거죠. 보입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그러면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외계인일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또 기운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력으로 그렇지. 테러 컨트롤 하겠다고요 국정원이? 네.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혀. 제가 보기엔 혼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혼이. 사실 뭐 약간 보면 북한 IS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통점이 없어서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조금 허황된 얘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흥미로운 건 북한도 이번에 그 IS의 파리 테러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인가요? 그분이 뭐 IS에 무슨 축전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에 아마 그 전형적으로 북한이 계속 테러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해왔는데 북한도 이번에도 비난하는 성명을 냈고요. 근데 이제 뭐 무기 거래에 대한 뭐 이야기들은 소설처럼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뭐 무기가 수출이 돼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저는 좀 현실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진영에게 북한이라는 것은 마치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다 등장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만병통치약이. 그렇죠. 만병통치약으로 쓰는 거죠. 보수 진영한테는 산소 같은 존재예요. 북한이. 그렇죠. 산소 같은 존재. 그럼 어디나 존재하고. 근데 참 우리가 참 이 기가 막힌 현실들에 대해서 헛웃음을 웃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테러리스트 용의자 인도네시아인이 잡혔습니다. 그 검거 과정을 쭉 보면은요. 뭐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는데 즉시 경찰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책이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 이게 대통령이 여러 나라 말 하시다 보니까 경찰들도 다국어를 인도네시아 말 보면 바로 알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분이 테러리스트라는 거 아니에요. 테러리스트 용의자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북한산 경복궁 등지에서 V자 양손 V자를 긋고 사진을 찍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SNS에 올려요. 이런 등등의 행위로 볼 때 이분은 유력한 테러 용의자다. 이런 게 또 우리 국정원과 경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방금 이제 장윤선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설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이제 뭐 SNS에 뭐 테러 조직을 추정하는 글을 올렸다. M16 그 뭐죠? 그 모형 소총이 나왔죠. 그 모형 소총하고 괄호하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언론에 보면은 비비탄 이렇게. 그렇죠, 비비탄. 그러니까 비비탄은 애들 갖고 놀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위험해. 쏘면 아파. 애 다치게 할 수 있어. 위험성을 인지한 거죠 경찰이. 아 그렇군요. 이분은 애는 아니었던 비비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에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아 비비탄에 써 있었어요? 네, 비비탄을 써 있어요. 테러 위험이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보기엔 테러 용의자라고 하긴 좀 어설프지 않나.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 감상이에요. 감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행법상에서 사실 이게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 뭐 예를 들면 IS나 테러 단체를 추종하는 글을 올렸다. 네. 이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했다고 현행법에서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이제 불법 체류 단속 형태로 추방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대응할 것 같다. 자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조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앞쪽에서 짚어봤던 거. 그러니까 파리 테러 그러면서 이제 마치 광화문의 집회를 테러리스트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즉각해서 그런 식의 프레임이 나오자마자 인도네시아 뭐 테러 용의자 체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 좀 전에. 그럼 이 일련의 흐름은 저는 약간 이게 분명히 기획된 흐름처럼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공안 통치로 가기 위한 어떤 기획된 흐름에 어떤 연장선에서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기자 촉으로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민변이나 이런 인권 변호사들이 좀 이분이 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는데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긴 그럼요.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나라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정부는 다른 안전 문제는 신경 안 쓰잖아요. 예, 제가 잘 알아요. 근데 테러 문제만 테러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지나치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척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실은 용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한 건 아까 V자 그린 거 사진 찍을 때 이제 앞으로 V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제 깃발 들고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뭐 테러 단체 추종하는 글도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국민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누가 있었으면 그건 국가보안법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류의 법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정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문제인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 주장을 설령 과격한 내용이더라도 추상적으로 선동하는 것하고요. 불법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선동하는 거하고는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법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뭘 선동해가지고 뭐 총 들고 다 어디 가서 부수자 이렇게 선동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계획을 짜서 움직이면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보안법은 그런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표현만 해도 잡아간다 이래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그 억압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는 다른 분야에까지 굳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다 넓혀갖고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범 케이스로 인도네시아 이분이 이제 잡힌 거죠. 네, 시범 케이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은 불법 체류자여서 잡힌 거예요. 딴 이유가 없죠. 그런 거고. 이주노동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 꽤 많아요. 되지 않나요? 네, 네. 많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공장에서 어디 대구 뭐 공장에서 그리고 8년간 체류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한국말도 좀 제법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주노동자 문제는 또 다르게 그렇죠. 또 다뤄야 될 사안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뭐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언론 중에서도 보면 아주 무책임한 언론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이분이 알 누스라라는 그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로 출발했던 그 네. 테러 조직을 네. 옹호하는 식으로 지금 그동안 뭐 말도 하고 이랬었는데 글도 쓰고 이랬었는데 이게 마치 IS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네. 막 나와요. 보면 어떤 언론은 사실을 말하는데 어떤 언론은 IS와 동맹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해요. 네. 실제로는 작년부터 전쟁하고 막 그래요. 둘이 사이 나빠가지고. 알 누스라 전선하고 IS하고 싸운다고요. 전쟁하는 네. 사이예요.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집안은 같은 집안이에요. 알카에다 집안. 근데 집안이 같아도 싸우잖아요. 롯데 보세요. 막 싸우고 뭐 그렇죠. 장현정 씨도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보면은 그럼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IS처럼 IS하고 동맹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IS로 다 꿰맞추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좀 국제 전문 기자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계속 쓰고 있어요. 사실 이제 경찰이 발표한 거거든요. 이 알 누스라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경찰은 2011년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2013년 세력을 확장한 다음에 독자 세력화하고 있고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 활동 및 테러 활동을 전개했다. 라고 경찰청은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국제 전문 기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알 누스라 전선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다음에 다국적 테러 조직이죠. 알카에다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한 시리아 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 내전에서 칼리프를 자처한 IS하고 2013년 말부터는 아예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스라 전선,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인이 지지했다는 누스라 전선하고 IS는 한 패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 패라고 경찰청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들은 막 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잘 모르고 쓴다는 거. 다 한 패래 그냥. 북한도 IS랑 한 패고 알 누스라도 IS랑 한 패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이거를 다 섞어가지고 지금 섞어찌개를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섞으면 맛이 오묘해요. 섞으면 안 돼. 네. 아무거나 막 섞지 마세요. 그 정부가요. 테러는 심각합니다. 사실 프랑스 테러 우리가 봤지만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사실 무엇보다 오늘 아침 그 5살짜리 꼬마 아이를 총탄으로 막아낸 엄마 이야기 보면서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요. 칠레에서 온 엄마더라고요. 칠레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5살 꼬마 아이의 할머니가 이제 넘어온 거죠. 파리로. 왜냐하면 칠레에서 왜 못 살고 왔냐면은 피노체트 독재가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넘어와가지고 파리에서 이제 딸을 낳고 35세 엄마하고 이제 거기 그 바타클랑 극장에 가서 공연 보다가 이제 그런 참변을 당한 거예요. 5살짜리 꼬마애는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났는데 얘는 살았어. 엄마하고 할머니가 그 꼬맹이를 이제 감싸 안은 거죠. 그래서 참 이 끔찍한 이 테러에 대해서 우리도 참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국내 장기 체류 외국 국적의 해외 동포 지문 정보 의무화. 지문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동포를 포함해서 외국인의 출국 시 법무부가 먼저 인적 사항을 싹 다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항도 신설이 된다. 이런 겁니다. 지문. 그다음에 인적 사항을 정부가 미리 조회해가지고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 기본권 침해 소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죠.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정부가 아무리 뭐 테러 이런 게 하든 너무 즉흥적으로 내놓는 건 조금 고민이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고 제대로 이제 이게 안 굴러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전 국민의 지문 정보 수집하고 관련된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지문 날인을 되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것 자체도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등록증을 거부하고 이런 분들도 네, 이제 그렇죠. 일부에서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테러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 소지인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외국인이나 특히 그 중에서도 제3세계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인종차별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지난번 이제 테러 이후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뭐 미들네임에 후세인이 들어간다든지 외모나 종교만으로 이제 검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별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계속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가 오히려 분열되고 굉장히 안 좋아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니까 좀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국민이든 뭐 외국인이든 국내에 있는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자국민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복면 네. 금지법 아니지 새로운 이름 안면인지법 그런 걸로 이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테러 정치, 그러니까 공포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죠. 뭐 저는 요거는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에 우리 제1동포들 일본에서 지문날인 시킨다고 해가지고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수십 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 폐지됐거든요. 그러다가 또 뭐 9.11 일어나고 이러면서 또 뭐 다시 이게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최근에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 제1동포들이 반대운동 할 때요. 이쪽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그다음 정부가 다 지지했어요. 그 인권 침해다. 왜 지문 찍으라고 하느냐. 이래놓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사람에겐 다 이름이 있고 고유의 성격이 있고 이런 건데 번호 매기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다 뽑아가지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물품 관리하고 똑같은 발상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고 나가기도 참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말 나가기도 정말 많이 나간다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하게 됩니다. 이게요, 저는 저희가 이제 쾌걸진보라는 코너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요. 너무 불균형적 사회가 되니까 이런 정말 황당한 주장이나 발언들이 막 언론의 도배질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국민 모두가 거기에 일정 정도 세뇌되는 측면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 보다. 저 사람들은 정말 IS와 연계된 민중 걸기 나 같은 사람들인가 보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청년 실업, 집에 안 노는 애가 없어. 대학 나와서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전부 방바닥 긁고 있어요. 이거 엄마들이 아주 미쳐 죽겠거든. 남편도 삼식이야, 아들도 집에 하다가 막 밥해 하느라고 아주 미치겠어. 이런 집들 많아요. 그렇죠. 다 모든 국민들이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중 FTA 되면 농민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조치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거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전부 재벌 대기업들 옹호하는 거지. 사실 그거 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생존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월세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빚내서 집 사잖아 다. 그 빚은 누가 갚아줄 거야. 지금 집집마다 다 걱정과 한숨, 시름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두 분이 좀 정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 얘기를 했나?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답답증이 좀 듭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이렇게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중정부활법 그리고 안면인지법 이런 거를 만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건 정말 답답한데요.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할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테러에 맞서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테러에 맞서자. 공포 정치, 테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정부의 테러, 공포 정치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맞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관심 잘 못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 영덕 핵발전소 문제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영덕 핵발전소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아주 짧게만 할게요. 백지화 주민 투표를 했고 지난 11일, 12일 날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죠. 투표 참여자의 91.7%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한테 꼭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영덕 주민들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런 식으로 테러 방지법도 그 민주주의 침해 법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한 주민은 399명이에요. 네. 반대한 주민은 11,201명입니다. 훨씬 많죠.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정부가 주관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로 주민들의 의사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면요. 이게 정말 끝입니다.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핵발전소 서울에 지으세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면 서울에 지으면 됩니다. 그 물 옆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 한강 옆에 자리 봐가지고 여의도에 지으면 되겠다. 여의도. 그런데 지으면 되고요. 국회 옆에 딱. 그게 문제라면 하면 안 됩니다. 영덕에도 핵발전소 지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희 어머니가 너 왜 영덕 얘기한다면서 안 해? 라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팟짱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신 영덕 주민들하고 우리가 약속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 문제는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애티튜드 이거 챙겨야 돼요. 예의 바른 아줌마. 네, 저는 사실 끝으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시간이 다 됐지만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대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요때는 좀 다양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발랄하고 경쾌하게 재밌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꼭 청와대 앞으로 가는 것이 다 대답은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전부 재밌고 웃기게 좀 집회가 웃겨야지 너무 진지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사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그런 모인 사람들이 좀 즐겁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게 집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